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경제민주화 전문가이신 또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 또 나오셨습니다. 홍종학 의원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또 SNS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무척 열심히 하는 분인데 제가 지금 트위터 팔로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어요? 제가 7시간 전에 저한테 그 트윗글 홍 의원님이 올린 걸 제가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희망의 필리버스터 제가 다음 차례입니다. 어제처럼 줄이 길지는 않지만 오늘 또 방청석은 꽉 찼습니다. 웃음 표시. 이하경 의원님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니 걱정이 됩니다. 언제까지 하시려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시려나 하는 데가 뜻을 알겠는데 이하경 의원님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니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대단하시네요, 이야기님. 그 오래 못 하실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오래 못 하실 것 같아서요. 예, 저는 또 이야경원님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니 나도 높여야 되나 하고 걱정된 걸로 알았더니 그럼 말씀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홍종학입니다. 저는 시간도 늦고 그래서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본회의 연단에 항상 오를 때 항상 딱딱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항상 좀 섭섭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충분하고 그래서 편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작 교수였습니다. 가천대학에서 한 20여 년 동안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3시간 정도 강의는 예전에 했는데 최근 안 했는데 이제 오늘 다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듯이 그렇게 토론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주제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국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된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는 과연 그것이 타당한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테러 방지법이 그 원래 목적하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여론 통제를 위한 수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이 테러 방지법이 과연 우리나라의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 테러 방지법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한번 또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지금 이 테러 방지법 때문에 여야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타협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립의 정치, 그리고 사실상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은 공포의 정치인데 이 사회적 대타협을 저는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하는 정치와 이 공포의 정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핵심이 지금 국정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여덟 번째로는 국정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과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건 과거 얘기 아니냐 그러지만 지금 뭐 가장 최근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정원 문제를 저 나름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곱 번째고요. 여덟 번째로는 이게 지금 일련의 그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법이란 말이죠. 저희는 이제 노동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동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있다. 이것과 지금 이 테러방지법, 이것이 저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자니까 이제 제 소개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학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냥 뭐 서울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요. 운동권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군에 입대해 있다거나 뭐 외국에 있다거나 그래서 87년에는 저는 미국에 있었고요. 그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데가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이었는데요. UC 샌디에고입니다. 그래서 UC 버클리, UCLA, UC 샌디에고 그 같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대학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주립 대학이죠. 한 7,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잘 알려진 버클리 대학, UCLA 대학, 그다음에 이제 샌디에고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네, 홍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사유를 교대할 시간이 돼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잘하시고요. 이따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또 제가 이 의장석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외로운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대학에서 굉장히 그 재밌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상영을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이게 이제 이 영화가 그냥 영화가 아니라 이른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제3세계 영화를 학생회에서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제가 거기 갔더니 이제 뭐 재밌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를 들면 저는 그 전까지 뭐 이렇게 음악을 많이 안 들어서 잘 몰랐는데 밥 말리라고 하는 레게 음악의 원조, 나중에 보니까 뭐 거의 영웅이더군요. 자메이카의 그 밥 말리에 대한 영화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됐죠. 제3세계 영화를 그렇게 뭐 자주 가진 못했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보는 게 너무나 저로서는 새로운 세계였고요. 거기에 놀랍게도 이제 사회주의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제 거기 쭉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한국에서 보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얘기를 미국에서 그렇게 보게 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의 힘이구나. 이게 미국의 자신들의 생각하고 다르지만 그런 제3세계 얘기를 이렇게 가감 없이 대학 학생회에서
보여주는구나. 거기에는 사회주의자들의 일생에 대한 것도 있고 거의 사회주의자를 굉장히 미화한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로자 룩셈부르크 이런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영화로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1980년대 중반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른바 산디니스타 게릴라와 그다음에 콘트라를 해서 이제 거기 문제가 됐던 즉 미국의 CIA가 다른 나라의 이제 내정에 간섭을 해서 원래 이제 소모사 정권이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정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산디니스타가 사실 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 정권을 교체를 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불법적으로 그 반군을 지원을 했고 그 반군 지원한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청문회도 열리고 그랬는데 그런 미국의 굉장히 가슴 아픈 그 얘기, 미국 CIA의 그 불법적인 얘기,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실에서 벌어졌던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얘기들을 대학의 학생들이 가감없이 그렇게 영화로 보고 있다는 데에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제 시각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을 느끼고요. 우리 대학이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만약에 그런 영화를 상영한다거나 이게 지금 가능할까? 심지어 우리 대학 학생들도 그런 거를 시도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그런 걸 시도하게 되면 또 뭐 문제가 될 거고요. 지금 심지어는 야당에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강연만 해도 우리 대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 세상을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가둬놓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 것들을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이제 한쪽의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렇게 자기와 정반대, 자기한테 해가 되는 그런 얘기조차도 자유롭게 대학에서 최소한 그런 지식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오늘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경실련 활동을 했습니다.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재벌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벌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경제학자로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경실련과 같이 이제 경실련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결과 이제 2012년도에 제가 당시 민주통합당 이제 비례대표 경제민주화를 그때 이제 상징으로 해서 제가 비례대표 4번으로 비례대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과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간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개인의 생각의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강조한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성장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인권보다는 이런 안보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공화당은 아버지와 같은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고 그리고 사람들 그런 걸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와 같다고 한다면 미국 민주당 진보는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복지를 통해서 따뜻하게 국민들을 보살피려고 노력하고 반면에 이런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충분히 제공을 하려고 하고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이제 그 시작이 되면서 저는 한국 정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네티즌들이 뭐 역시 대단히 기발하셔서 이 필리버스터를 이제 마곡텔이라고 얘기해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이제 빗대서 그 마이 국회 텔레비전 해서 마곡텔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뭐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국회가 마곡텔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고요. 그 마이 리틀 텔레비전처럼 한 방 정해놓고 계속 얘기하고 거기에 좋은 얘기하고 지지하면 국민들이 그 당을 더 좋아할 거고요.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우리에게 더 호응을 하게 되면 우리 당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러니까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도 그냥 그 당일로 이렇게 성적이 나오듯이 바로 그렇게 국민들이 정당을 평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 마곡텔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 와서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국회 방송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이게 가능하게 됐는데 우리 지방의회를 이렇게 항상 생중계를 하자. 이 법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미국의 케이블 TV에 2개 방송이 이 정치에 열려 있는데 하나는 이 국회, 의회를 생중계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지방의회를 꼭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왔을 때 이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뭐 딴 일 하다가 보니까 바빠가지고 이걸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이 마곡텔 보시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의미가 있는 거다고 생각하면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지방의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지방의회의 모든 것들을 다 TV 중계를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자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신경민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라는 그 아주 유명한 영화가 미국에 있고요. 그 영화에서 촌뜨기 스미스가 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그 워싱턴에 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의원이 누릴 수 있는 온갖 권리만 누리고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살아오던 그 배경을 잊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동의한 법이 그게 자기 동네 자기 친구들을 배신하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죠. 저는 뭐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제가 이렇게 정치인이 돼서 이렇게 연단에 쓰리라고도 뭐 거의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그 영화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아 있고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오늘 뉴욕 타임즈에서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 뉴욕 타임즈에서 기사를 냈는데 뭐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지지하는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투표를 막기 위해 토요일 국회에서 닷새째 연속 발언을 계속했다. 정청래 의원은 오후 늦게 연단을 비우기까지 거의 12시간을 발언하며 지난 수요일 10시간 18분을 발언한 동료 야당 의원인 은수미 의원의 최장 국회 연설 기록을 깼다. 정 의원의 뒤를 이어 진선미 의원이 1969년 이후 한국 최초로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의존하기로 지난 화요일 결정을 내린 후 18번째 발언자로 이에 참여했다. 필리버스터가 90시간을 넘기며 이제 이는 역사상 최장의 필리버스터가 되고 있다. 2011년 캐나다의 신민주당은 58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필리버스터가 성공하려면 의원들은 3월 10일 자정 현 국회 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발언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한 오랜 시간을 끌고자 몇몇 의원들은 운동화를 신고 연단에 올라갔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물을 마시는 것도 억제했다. 이들 대부분은 법전 학술 논문, 뉴스보도 기사 그리고 인터넷 댓글 등을 읽으며 시간을 끌었다. 어떤 야당 의원은 조지 오웰의 1984를 꺼내 한참을 읽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새누리당은 한국의 주요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개인과 단체를 조사할 더 큰 권한을 보장하는 테러 방지법을 지지해왔다. 그들은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던 북한의 위협과 이슬람 국가 조직과 같은 군사 조직에 의한 행위 등을 지적한다. 야당 의원들은 테러 방지법에는 국정원이 시민 사찰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없다고 말한다. 정청래 의원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인데 왜 국정원은 한국 국민의 휴대폰을 조사하려 하는가? 로켓을 발사한 것은 북한인데 왜 국정원은 한국 국민의 은행 계좌를 추적하려고 하는가? 라고 장황한 연설을 계속하며 말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를 독재에 비유하는 등의 더욱 감정적인 표현에 기분이 상한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과 때로 설전을 교환하기도 했다. 박근혜는 1979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되기까지 18년 동안 한국을 철권으로 통치했던 전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다. 국정원은 정치에 간섭하고 시민들과 언론인들을 염탐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연이어 국정원을 이끈 2명의 국정원장들은 한국의 정치인, 기업인 및 언론인 약 1,800명에 대한 휴대폰 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 다른 전 국정원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전에 당시 집권 여당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의 주요 진보 측 경쟁 후보인 문재인을 폄하하는 불법 온라인 선거운동을 명령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지난해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하급법원에서 그를 기소하기 위해 사용된 증거 중 몇 가지를 거부한 후 원세훈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할 것을 하급법원에 명했다. 이게 이제 서울의 AP통신을 받아서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한 거고요. 이 번역은 뉴스프로에서 이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AP와 뉴욕 타임즈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한국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보도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보기 힘들죠. 뭐 외국 언론이니까 이제 그동안의 사정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생각의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는 이런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필리버스터의 세계 기록을 세웠다.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하나의 커다란 쾌거죠. 이게 후진국 독재국가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선진국에서 그동안 이어오던 하나의 전통이었는데 그것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드디어 하게 됐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 스미스처럼 그냥 혼자 외롭게 의사진행을 반대하는 그런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많이 했어도 3월 10일이 지나면 이 법은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 한국의 법입니다. 스미스도 마찬가지죠. 스미스가 쓰러지기까지 하면서 그걸 한다고 할지라도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스미스가 그렇게 쓰러지는 것을 감수하고 이어나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법의 통과를 막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 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서 이 소수자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 소수자의 얘기가 합리적이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여당이 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과 야당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큰 차이도 아닙니다, 사실상. 그 얘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테러 방지법 자체를 우리가 국회에서 타협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것은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법조문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법조문 만들어줄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새누리당에서 요구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생각하는 이 법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고 저희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국민들께 지금 호소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호소할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한국 언론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한국 언론이 그동안 얼마나 야당의 의견을 보도하지 않았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야 야당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일부라도 지금 이 밤늦은 시간에 이것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시는 겁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야당의 의견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한 언론이 있었는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동안 지난 4년간 내내 그래 왔습니다. 야당이 주장해서 정년을 연장시켜 놨더니 새누리당이 먼저 플래카드를 쫙 답니다. 우리가 얘기해서 재벌의 세금을 좀 올리자. 새누리당이 반대합니다. 마지막 가서 반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새누리당이 세금 요만큼 올려놓으면 재벌들의 세금 요만큼 올려놓으면 새누리당이 지금 그것 때문에 경제민주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차이가 없다. 야당이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고 새누리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그 법안에 대해서 어느 한 언론도 보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인 겁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된 지 이미 겨우 60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87년부터 따진다고 한다면 한 40년 조금 안 된 거죠. 이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이미 외국도 다 이런 경우를 거쳤고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 저는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획을 하나 그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국민들이 낱낱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필리버스터는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방송이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방송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보도하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시청률이 이렇게 높은데 왜 이거를 생중계를 안 합니까? 다른 방송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인 겁니다. 그 현실을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필리버스터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본주의가 시작된 지 48년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거지만 실제로 경제 발전을 급속하게 시작한 지가 불과 3, 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우를 따지게 되면 우리가 자본주의가 시작돼서 3, 40년 되고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된 시기다. 이 정도면 대개 어느 정도 되냐면 1910년, 20년쯤 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1910년, 20년 이 정도 됐을 때의 상황이, 민주주의의 상황이 어땠느냐? 지금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는 이른바 뮤크레이커라고 해서 거름더미를 뒤지는 사람들입니다. 탐사보도 기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 탐사보도 기자들로 인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시들어가기 시작하고 바로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탐사보도 기자들이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미국 정치의 문제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보다도 더 낙후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대통령 후보를 그냥 몇 명이 모여서 뽑을 정도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이 정치 현실이 재벌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는 항상 재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라고 하는 건 한국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재벌이 있었고 독일에도 재벌이 있었고 일본에도 재벌이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스웨덴에도 재벌이 있었고요. 그 재벌이 계속 유일하게 재벌이 없는 나라는 영국뿐입니다. 영국은 아주 독특하게 다른 이유에 의해서 재벌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거기도 발생할 뻔하다가 이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재벌과 재벌을 지지하는 정치 집단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전 귀족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집단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시민혁명을 일으킨 이른바 부르주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시민 계급을 대표하는,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변하는 즉 말씀드려서 재계와 결탁한 정치 세력과 그다음에 일반인들, 당시 막 시작되는 노동계급과 결탁하는 정치 세력이 이제 막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언론은 항상 이렇게 재벌과 결탁한 정치 세력의 편을 들게 되고, 그래서 언론은 항상 편향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중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진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민주화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왜 아직까지도 그런 의심을 덜어내지 못하느냐. 최근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정원과 경찰이 내 휴대전화 정보를 털었는지 확인하는 법.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께서 이 글을 얻다가 실은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몇 분이 자체 조회를 해본 결과 법적으로 지금 이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제공 내역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통신사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도 통신사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본인이 모르는 민주노총의 이 사무총국 몇 사람, 민주노총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국정원과 경찰에 이 정보를 제공해야 옳을까요? 네. 여기에 지금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방법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누구나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냥 민주노총에서 일한다는 거 자체로만 이렇게 그 조회가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상태인데 왜 박근혜 정부와 이 새누리당에서는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재밌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신사별로 이 경찰이나 정보기관에 제공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요. 페이지 하단에 이용 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뭐 이거 지금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 조회 클릭하는 게 있고요. 거기서 통신자료 제공 사실 열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본인 인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아주 친절하게 이동전화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본인 인증이 쉽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안내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게 되면 SK텔레콤의 경우에는 메일 주소로 7일 후에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PDF 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터넷에 떠돈 다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신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정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뭐 말씀드린 김에 KT도 말씀드리겠습니다. K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 안내란 클릭한 다음에 통신자료 제공 내역 우측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메뉴를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인다고 합니다. 클릭해서 본인 인증하고 통신자료 제공 내역 열람 신청에 대해서 정보 수정한 다음에 하루 이틀 후에 신청한 이메일로 발송 회신이 온다고 하고요.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LG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접속해서 하단에 개인정보 이용 내역, 그다음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 절차 기입하고 개인정보 입력하면 LG도 일주일 정도 후에 회신이 옵니다.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데이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 국민도 할 수 있다면 지금 뭐 외국인은 뭐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외국인에 대해서 거의 안 되니까 우리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다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테러방지법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직권 상정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화 의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 권위를 위한 대화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여야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처리해야 한다. 저의 멘토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은 최초의 국회의장이라고 자랑하셨는데 누가 하라고 해도 직권상정은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장 경선 때부터 나는 거수기 의장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통법부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국가이며 대의민주주의 국가다. 그동안 의원들이 제목을 못한 것이다. 대통령이 나라를 끌고 가는데 국회가 받쳐줄 것은 잘 받쳐주고 발목 잡지는 말아야 하나 그 목적이 당리당략이 돼서는 안 된다. 나는 친박도 친이도 비박도 아니고 그저 친대한민국이다.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작년도에는 아예 작년 12월 달입니다. 12월에 이제 청와대에서 직권상정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IS 테러가 서울이나 부산에 어디 생겼다고 치자. 그렇다면 테러 방지법은 직권상정할 수가 있다. 그건 상식적이다. 그렇지도 않은데 테러 방지법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 해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냐.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심지어는 강력하게 이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여기 어떤 기사는 자극적으로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직권상정하느니 차라리 성을 갈겠다. 국회 책임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얘기를 하셨고 이게 이제 2015년 12월 17일 얘기입니다. 이 의장님 뒤에 계신데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의장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취임 때 직권상정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다. 그리고 지금 12월 15일만 하더라도 아니 테러도 안 났는데 무슨 직권상정이란 말이냐? 내 성을 갈겠다. 그러면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도대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이게 지금 핵심이겠죠. 네. 정의화 의장님께서 이걸 지금 하시고 싶어서 이걸 하셨을까요? 진짜로 대한민국이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셔서 이걸 하셨을까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항상 합리적이신 분이 갑자기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사태다, 이거를 믿으셔서 직권상정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회가 통법부가 되면 안 된다고 것국회의원 그렇게 생각하신 의장님이 지금 직권상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불가피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로 지금 비상사태 같은 것이 어딘가 지난번에 국정원장이 얘기했으니까 그런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셨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든지. 저희는 그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단계가 바로 그 단계라는 겁니다. 국회의장조차도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여당 의원님이 저 국회 앞마당에서 텐트 치고 지금 무슨 행사하고 계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국가 비상사태,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왜 아까 이제 제가 제 말씀을 좀 드리다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는 이제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저의 의론에 의하면 한국 경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저는 벌써 외환위기 이후부터 계속 20년 동안 한국 경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금부터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한국 경제 구조 개혁론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재벌과 기재부와 지금 정치, 그러니까 재벌과 기재부가 저렇게 결탁해서 정경유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경제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저는 20년간 주장을 해왔고요. 국회에 와서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그 경제 민주화를 하려고 제가 4년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저 혼자의 힘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고 지금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한국 경제는 그냥 무너져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너무나 죄송한 일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를 20년 동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 얘기해야 되는데 저처럼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쟤는 왜 저래?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지금 주장한 게 마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비상사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요. 저는 경제 비상사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는요. 87년서부터 지금 2015년까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게 명백하게 대한민국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저는 대통령 이해합니다. 제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국가 운영에 대해서, 특히 한국 경제처럼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경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빠지고 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거를 그러면 한국 경제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나름대로 20년 동안 열심히 고민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셔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건 의심스럽지만 설사 인식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걸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저는 굉장히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해결을 못하니까 엉뚱한 걸 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경제가 안 좋은데 선거는 다가오고, 그러면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이냐. 지금 이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2008년도 이후에 경제 위기가 왔는데 이와 같은 경제 위기는 100년 만에 딱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거 1929년 대공황입니다. 1929년도 대공황이 왔을 때 국민들이 못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2008년 이후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우리 서민들 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됐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손을 잡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와 같은 공포정치, 대치정치, 박근혜 정부의 일방정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바로 그게 지금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지금 재정적자 167조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요, 참여정부에서 5년간 재정적자 10조 원 마이너스 냈습니다. 이때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나라를 거덜낸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나라를 망친다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거덜내는 정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그보다 10배가 많은 100조 원의 재정적자를 냈고 98조 8천억 원 재정적자를 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금 167조 재정적자 냅니다. 10조 원이 나라를 거덜내는 정도라면 167조 원을 재정적자를 내는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부입니까? 그때 10조 원 재정적자 낸다고 그 아우성치던 언론들, 지금 167조 재정적자 낸다고 그거 보도해주는 언론이 있습니까? 그거 보도하는 방송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국가 비상사태인 겁니다, 지금. 그런데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이걸 모르고 계시는 거죠. 수출 증가율이 대한민국이 이런 적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8% 마이너스 됐습니다. 금년 1월 달에 18.5% 마이너스 됐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야죠. 경제 비상사태입니다, 경제 비상사태. 테러방지법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야가 그냥 합의해라. 청와대에서 한마디만 하면 1분이면 합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이것이 언론에 나와서 국민들이 이걸 알고 나라가 지금 위험하구나, 지금 경제가 엉망이구나, 경제가 엉망인 건 대한민국 국민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거를 딴 것으로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것을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도대체.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시마니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